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의 세션 프로그램인 제주상공인 좌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강기춘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초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 저성장, 경제구조의 재편, 고령화와 인구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주는 대전환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제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에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에서는 제주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미래산업, 기업 현장, 지속가능 발전, 재외도민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네 분의 제언을 들어보고 대담을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좌담회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로 농수축 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주형 뉴딜 TF 공동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제주연구원 김태윤 석자연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윤 연구위원님께서는 제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업 현장에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아일랜드박스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용순 대표님께서는 제주 스타트업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출신으로 도외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석 어니스트 마케팅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일석 대표님은 제외 제주 경제인 총연합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자, 그럼 포럼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분야별로 의견을 한 7, 8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기로 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현 위원장님께서는 제주 미래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상공인 포럼 대전환의 시대 제주의 선택이라는 주제 아래 위드 코로나 시대 제주경제의 대전환을 모색해보는 귀한 시간에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점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제주의 미래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으로서 뉴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뉴딜 1.0이 발표가 되고 올해 다시 뉴딜 2.0이 버전업이 됐습니다. 제주도 이에 맞춰서 지금 2.0 정책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제주는 앞으로 미래산업이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제주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부마다 들어설 때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모토 아래 지금 저희들이 국가 성장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되는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 성장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지능형 로봇, 차세대 통신, 빅데이터, 가상 증강, 스마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신약, 신재생 에너지 등등의 단어들이 연상된다고 합니다. 저희 제주가 이 뉴딜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다시 발표자들과 같이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뉴딜 2.0은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그리고 사람의 분야, 휴먼들이라고 이제 명칭이 됐는데, 이 세 가지 큰 테마 아래 각 지역별로 지역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3+1 체제로 정책이 수립되어지고 있습니다. 버전업 1.0에서 2.0으로 크게 바뀐 내용을 보면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내부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의 경제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너무 빨리 가속화시켰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에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어떻게 계속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국가마다 지금 지구 환경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이 전 지구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외부 환경에 맞춰서 국가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서 발표된 게 바로 뉴딜 2.0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딜 정책은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의 대전환, 그리고 그 전환을 가속화시킨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환을 대비하고 세계적으로 선도국가의 위치를 유지하고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비전 아래 세워진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규모가 보면요, 계획된 게 한 2025년까지 작년에 발표될 때는 한 160조 정도를 이제 계획하다가 이번에 2.0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한 220조 정도 해서 한 60조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뉴딜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의 재정이 수립이 되고 계획이 실행이 될 때 재정이나 정책들은 좀 경직돼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직된 이 현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회가 변하는 그 상황을 대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뉴딜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정책의 유연성, 재정의 유연성들을 끌어내고 상황에 맞는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앞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그러한 정책과 재정을 투입하자는, 그런데 상당한 좀 의미가 있고, 그 방향이 결국은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적절한 국가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제주의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당시에 제주가 발표한 계획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서 뭐 사업비를 한 6조 1천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한 4만여 개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들을 뭐 10대 핵심 과제하고 뭐 166개 정도의 세부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체감은 아직 그렇게 확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좀 장밋빛 계획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딜 정책을 저희가 대할 때 이게 각 지자체라든가 각 전문 분야에서 계획이 준비되고 정부 정책으로 수립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고 정부가 계획을 내려보낸 탑다운 방식으로 이 국가 정책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라든가 지자체에서는
많은 좀 혼란들이 있었죠. 예, 국가 정책이 수립될 때는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 정책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지자체에서 의견을 올리고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확정되고 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공모 형식의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좀 이게 체계가 잡혀서 이런 방향으로 각 지자체, 국가 정책들이 수립되고 재정도 투입될 것이다 라고 갈 거로 저희들이 기대했는데 지금 2020년 버전 2.0의 계획도 사실은 지금 어쩌면 지역의 현실과 상황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주마.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2.0에서 제주가 무엇에 전략을 집중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과제가 더 커진 거죠, 지금. 뭐 저희들 제주는 지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는 모토 아래 이 균형 뉴딜 2.0 정책도 방향을 수립하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 제약 관계상 제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요. 제주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로 유엔 기구에 있어서 많은 수상들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수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린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모든 분야의 DNA 정책들이 다 가미가 될 겁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 모든 분야에 이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제주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력 제한 때문에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풍력 발전기가 멈췄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결국은 제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지금 따라주지 못해서 지금 제주가 이제 좀 발목이 잡고 앞으로 어쩌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분산 에너지 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공급권을 갖고 있는 전력 거래의 독점권을 지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생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주는 이 풍부한 에너지원을 필두로 해서 4차 산업에 관련된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보셨죠, 여러분? 그때 이세돌 씨가 쓴 에너지의 양이 보통 한 21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쓴 에너지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0와트를 썼다는 거예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알파고는 판단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원을 드린 거죠. 4차 산업은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제주도도 아주 역점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산자부에서도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따올 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제주 산업 구조를 4차 산업만 준비하면서 현실은 도외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전략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2대, 현실 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연착륙을 시켜낼 것이고 제주 산업 구조에 맞게끔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정부에다가 얘기하고 그러한 그 현재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재정을 지원을 받는 그러한 방향들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가 있어야 결국은 정책이 추진됩니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두서없는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같이 토론토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hen기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 김태윤 석좌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주제는 이제는 생명섬 제주.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연구원의 석좌연구위원으로 있는 김태윤입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 제주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경제 부분인데 왜 환경을 얘기했는가 하면 환경 없이 경제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환경의 문제 아닙니까?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급격하게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니만큼 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구는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는 생명섬 제주를 이야기할 때라는 내용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입니다. 주변에 다른 행성들을 보십시오. 금성 460도. 아마 금성의 대기압이 지구처럼 된다면 40도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저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류는 70만 년 동안에 한 6차례의 빅나기가 있었습니다. 빅나기 때 온도는 평균 기온보다 6도 정도 떨어졌을 때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살면 평균 기온보다 6도 높아지는 인류 지구 탄생 이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구는 대기, 수권, 생물권 여러 가지 작용에 있어 움직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업혁명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840년부터 2000년대까지 평균 기온 변화를 이렇게 쭉 그려봤는데요. 빨간 거는 한 200년 정도 이렇게 내다봤을 때 저런 식으로, 저런 각도로 온도가 상승했는데, 파란색은 1900년부터 지난 100년 동안 온도 변화입니다. 빨간 선보다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 다음에 황색 선으로 귤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인데 지난 100년에 비해서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노란 선은 최근 30년 전의 기온 변화인데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4도, 그대로 가면 6도까지 오르리라는 것이 예견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기후위기 정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지구 전체는 허송세월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1988년도에 IPCC라는 국제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을 만들었고 1992년도에 UN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고 1994년도부터 협약을 반려했습니다.
1997년도에는 교토의정서라 해서 1990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기준으로 전폭적으로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38개국만 해당되고 나머지 국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저희 지구가 1.09도가량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가운데 내용을 주목해 주시면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2100년까지 2도씨 이내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5도 이상 상승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2050년까지 1.5도 상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2018년에 그 1.5도 종합보고서를 보면 2030년, 2050년 정도의 1.5도 상승하리라고 예상했던 것이 10년 정도 줄어졌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3도씩까지 상승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1.5도하고 2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2도씩 상승하게 되면 산호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1.5도 상승하면 지구상에 있는 산호 90%가 죽습니다. 2도씩 상승하면 10년마다 한 번꼴로 북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1.5도 상승할 때는 100년에 한 번꼴로 북극 빙하가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관리하지 못하면 지금 코로나 이 위기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잘 보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2030년까지 1.5도씨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45%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각 국가에서 줄이겠다고 제안한 것이 합해보면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16%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2100년 말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2.7도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그림을 정말 잘 살펴주십시오.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했죠. 38개국이 동참을 합니다.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합니다. 일본도 탈퇴합니다. 캐나다, 러시아 많은 국가들이 탈퇴한데 2018년에 이렇게 보니까 영국은 1990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대비 42%를 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1990년 대비 24%를 줄였습니다. 2030년부터 유럽에서, EU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더 이상 등록하지도 못합니다. 미국은 저는 기후 깡패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탈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겁니다. 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대비. 일본도 마이너스 2%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당시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멕시코와 함께 줄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1990년 대비 149% 발생했습니다. 영국처럼 줄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양을 줄여야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은 화면이 작은데요. 에너지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86.4%가량 되고 산업 공정에서 7.8% 이렇게 되는데 제주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통해서 그나마
좀 다른 지역보다는 빠른 방향으로 개선되려고 합니다. 제주특별법 내용입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제주도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처럼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대로 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본계획을 3번씩 수립했습니다. 2010년도에 수립했고요. 2014년도에 2020년을 내다보는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30년을 내다보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쭉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체감하는 제주의 환경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언제 오염될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오조리 해녀는 이제 연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어서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전환이 시대에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정하고 경제계획도 세웠으면 합니다. 환경은 탄소 중립 문제 해결하지 않고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하되 얼마만큼 탄소를 줄이고 있는지를 계측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경제 많은 방안들이 있지만 순환 경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업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양돈 폐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양식이 연안을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비닐을 버리면서 하우스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순환 경제로 돼야 됩니다. 사회는 평화의 섬이라고 하지만 안전 문제를 꼭 지켜야 됩니다. 안전 문제 없이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세프티드 전략이라든지 정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섬 제주를 생각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생명성 제주, 상당히 임팩트 있는 주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윤 박사님, 김태윤 석자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 아일랜드 박스 대표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제주 경제의 미래, 강한 소기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박스 대표 박용순입니다. 2021년 리더십 포럼 발표 요청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강한 소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제주도에 이주를 해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좋아서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그리고 제주를 사랑하는 창업 이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1번은 2017년 3월에 발표된 중국의 단체 관광객 여행 금지 조치이고, 2번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경제는 성장이냐, 정체냐, 쇠퇴냐의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청된 실업자 급여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도는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산업 구조의 75% 이상이 서비스업이고, 그 중에서도 자영업과 관광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제주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서비스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 관광 서비스업 이외의 산업 분야를 육성해야 되고, 관광 서비스업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이니 관광 서비스업의 질적인 변화를 하자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분석이고
옳은 문제 해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는 조금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사업 목표를 정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처한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KPI나 OKR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구체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로 변경을 시켜봤습니다. 제주도에 지속 가능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리고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다른 지역이 제주도를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지역 경쟁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어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양질의 기업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익을 내고 고용을 계속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 분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과 청년과 장년 인구가 많은 지역의 기업의 수와 분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의 수가 많다면 그 지역의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면서 그 지역은 발전적인, 그 지역의 경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제를 말씀 안 드리는데 4차 산업혁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생산성을 혁신시키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대기업과 제조업, 그리고 지식과 기술 중심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노동집약형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큰 위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대기업과 제조업보다는 지식과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고 이것들이 이 변화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주위에서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면 무인 계산대가 늘어나고 있고, 버거킹과 맥도날드에 가면 주문을 기계 앞에서 해야 되고, 이제는 동네 음식점들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 주문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변화가 사회 취약계층과 우리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조용히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 소수의 대기업보다는 강한 소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두 가지 목표를 말씀드린 얼마나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제주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체 불가한 지역 경쟁력입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는 대체 불가한 경쟁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곳에 간다, 이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가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고 싶다라는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에 와서 여행하고 싶고 살고 싶고 창업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그 고급 인력들을 제주도로 옮겨와서 창업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창업과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도권에 있는 많은 수의 어떤 일과 생활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제주도로 기업을 옮기고 제주도에 와서 창업을 하고 제주도에서 취업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시험이나 인증이나 상용화 전에 하는 시범 서비스 같은 것을 제주도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주도에 가야 한다. 이러한 지역 경쟁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NFT라고 하는 것처럼 관광시장이나 창업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 환경에서 다른 지역의 월등한 제주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제주도의 구체적인 실행 성과 지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이나 사업하기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좋은 대체 불가능한 제주도를 만들고, 그래서 지식 중심의 강소기업들이 수가 증가하고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선순환되는 또 다른 육지의 인재를 불러 모아서 지식 중심의 사업의 지식 중심의 강한 기업들을, 소기업들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체 불가한 제주도의 포지션, 이것과 몰과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제도적인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이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입법 그리고 행정기관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임에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기업들에게는 제도적인 유연성을 통해서 지식 기반 기업 그리고 청년들, 창업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제주도가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사업하고 싶은 곳, 그리고 가장 살고 싶은 곳이 된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소수의 성공 스토리를 먼저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더 큰 내일 센터가 아주 훌륭한 성공 스토리를 만든 것처럼 제주도에서 창업하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소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든다면 그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그 더 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 상위는 자연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제조업도 없는 제주도하고 아주 비슷한 양점을 가진 작은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다른 세계적인 강소국들처럼 대한민국에서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는 강소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강소국을 벤치마킹하는 강소지역 제주, 저는 그렇게 봐드렸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양일석 어니스트 마케팅 대표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디지털을 이용한 제주 소상공인들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일석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주 경제인이라는 소속에 좀 속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그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제주도와의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디지털 신문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와 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체감하는 그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 디지털이라는 거는 지금 많은 얘기가 이제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은 왜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 제주 소상공인들이 도약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오늘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지털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많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자기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디지털을 만들어야 가야 될 이유는 그 소비자들이 변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소비자들은 저 먼 곳까지 변화되어 있는데 우리 일부 아니면 많은 우리 제주 소상공인들은 과거의 이 방식에 그렇게 해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결국 제주 관광의 고객의 변화,
그리고 영업 경쟁력의 확보, 그리고 경영 효율의 증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주 관광객은 코로나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제주 관광공사 자료로 보면요, 거의 뭐 한 30% 정도 가까이 또 그 코로나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단체 관광객이었고 개별 관광객 4명 이하의 개별 관광객은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은 앞으로 개별 관광객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실제 그 제주도에 있는 A 업체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막 매출도 안 나와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런 하소연들을 저에게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로 개별 관광객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본인들은 20, 30대들의 여성들이 많은 타겟이라서 그렇게 해서 많이 영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코로나 변화로서 우리 그 30, 40대 남성 골퍼분들도 제주도로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벌써 이제 중장년층의 남성 위주의 니즈가 코로나부터 많이 성장이 됐더라고요. 바로 그 A 업체는 바로 이 타겟의 변화, 이 고객이 변화되는 것을 감지 못하고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제주도는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육지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게 관광객이든 아니면은 유형화된 상품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육지로 또는 글로벌 외부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언택트 문화라는 걸로 해서 사람들이 안 모이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라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그 온라인 쇼핑이 작년부터 2020년부터 크게 증가돼서 물론 그 이전부터 증가가 됐는데 벌써 이제 160조 가까이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들은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 커머스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는 뭐 보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큰 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계속 기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신선 제품이나 과거에는 쇼핑몰에서 팔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까지 이제 우리 가정에 깊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제주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육지에서도 대도시주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이미 완전한 실생활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통 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아까 엄청나게 큰 니즈가 발생되고 있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도 제주 감귤을 하거든요. 제주 감귤의 소비자들의 니즈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늘어나고 그 흑돼지나 우리가 제주 갈치, 농축수산을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면요.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감귤이나 흑돼지나 갈치나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2배까지 성장을 했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동안 사실상 뭐 했냐? 근데 우리는 과거 방식대로 매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상 저는 이제 고향이 애월이다 보니까 애월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귤농사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파십니까 하면은 뭐 결국은 밭대기죠. 뭐 농협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사실 전통 방식이잖아요.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 전화 오면은 팔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육지에 있는 오프라인의 유통업체들이 사가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세일즈 방식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잘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상 뭐 클라우드 펀딩의 와디지에 뭐 지금 아일랜드 박스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커머스를 이용해서 돼지고기를 팔고 있는 프로모션을 해서 팔고 있는 탑라인이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사실상 특정한 사례예요. 제주도에서 실제 만나보면은 이런 업체들은 5%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냐 보면은요. 결국은 야 이거 굳이 팔아야 되냐? 우리 뭐 다른 유통업체들도 있고 야 우리도 영업사원들 있고 하는데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사실상 제주도에 있다 보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30대의 이제 가정주부들이 얼만큼 이제 뉴미디어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매체에다가 익숙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사장 혼자서 다 하는데 이건 내가 언제 해요? 리소스 부족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보면은 제주도만 겪은 제주도의 소상공인들만 겪은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육지, 서울 모든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 아니면 경제인들이 보는 보편적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은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이나 숙박음식이나 우리는 당연히 모두가 다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굉장히 미미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 세 번째는요, 바로 효율의 증가예요. 우리가 디지털 매체의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있어요. 그 발전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생산부터 재고 관리나 경영이나 마케팅, 인사, 배송, 고객 관계 관리나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매체에 모두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도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할 정도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돈이 없으면 무료 서비스부터 이용하고 돈이 있으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살펴본 업체 중에 한 5, 6년 동안 해서 디지털 매체에만 올인해서 디지털 기술에만 올인해서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시장 분석이나 마케팅이나 경영 분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의사결정을 해왔더라고요. 실제 제주도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대표의 인사이트 중심이었고요. 그냥 그 사실상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시키면서 성장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주도가 디지털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는 아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디지털로 갔을 때의 상공인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업무의 디지털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능화, 그리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커넥트, 그리고 정보 교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마도 기관에서 지원해야 될 거는 경우는 우리가 제너럴하게 그냥 업종, 디지털이라고 얘기해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업종에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그룹핑이 필요합니다. 아주 분류를 필요가 하는 거죠. 거기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자꾸 도전하게끔 독려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성공 사례를 이제 결국은 개발해서 이 선순환해주는 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빅데이터를 처음부터 보면 빅데이터 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 회사들이 상공인들이 자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1인 기업이 할 사람들이 사업 계획부터 아니면 마케팅, 고객 관계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매체사 데이터들을 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매체사하고 데이터를 연동을 하는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데이터 허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 데이터 허브가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상 갸우뚱할 정도인데요. 데이터 허브를 필요해서 여기서 우리 제주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자료들을 충분히 찾아서 경영 활동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실제 제주 흑돼지가 육지의 한돈 업체랑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단순간에 한 달 만에 거래처가 5배가 증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들만 뽑아서 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만 뽑으면요, 사실상 이런 것들 세일즈도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 새롭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요. 그룹으로 보면은 참 많이 사용하시는 헤비 유저나 뭐 미디움이나 아니면 라이트 유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별로 그 그룹핑을 해서 그분들에게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데 제일 많이 있는 라이트 유저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기관에서 떠먹여주고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이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오픈마켓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디지털 툴에서 다 다루고 실제 쿠팡이나 뭐 이런 데들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결국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디지털화되고 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매출이거든요. 결국은 수익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수많은 스터디를 대고 그리고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이 소상공인들을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이 디지털화 시켜서 매출 성장과 수익 성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일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 네 분의 발제자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기로 위원장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영순 대표님께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발제자에 설명해 주신 한국 판 뉴딜과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 우리 그 제주 기업들 현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정이나 또는 제주도 의회에 기업인으로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위원장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거를 준비하고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사실 기업들은 그 각각의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사업 영역에 따라서 갖는 기대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럼 공통적인 기대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인재 육성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사실 먼저 그 제주도에서 그 기업 지원 활동으로 해주신 그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먼저 그 말씀드리고 되게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더큰네일 센터입니다. 그 더큰네일 센터는 그 대박을 쳤죠. 사실 지금 이제 3년째인데 지금 기업들이 그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제주도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죠. 사실은 뭐 서로 채용을 하고 싶어서 난리여서 지금은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뽑고 싶어도 못 뽑고요. 저희 회사도 사실은 지원을 했는데 뽑지 못했습니다. 그 이런 문제 능력,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배출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업이 나의 가장 좋은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청년들한테 아주 어떤 자기 개발이나 혁신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건강한 그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아주 건강한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한 명의 인재가 사실 한 10명한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 제도는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강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인데요. 근데 사실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뒤처진 것이 디지털 전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이것이 저는 앞으로 제주도 경제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산물 유통 분야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산지에서 출하되는 출하가 비율이 소비자가 대비하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50%가 넘는 부가가치를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외지로 다 이전이 되는 거고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 있는 그냥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의 생산지로 그냥 전락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소기업, 뭐 중소기업, 뭐 대기업 지원 가리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을 제주도가 좀 전면적으로 좀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지원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하겠고요. 그리고 뭐 실례로 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그 디지털 기반의 유통을 하는 기술 기업인데 제주도의 3대 중점 분야인 바이오 분야를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요. 모든 분야들이. 저희 같은 회사는 마땅히 지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도의 3대 중점 그 산업 분야에 모두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변환, 디지털 기업들을 위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각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도 뭐 학교에 있는 입장으로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아주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현 위원장님 이제 우리 발표 내용 참 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사업 성과의 돈의 기여도 제고, 그 다음에 기술 기반 사업의 기술 역량 확보, 굉장히 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제주형 뉴딜에 제주 기업의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 이 제주도와 우리 제주 경제의 산업 구조가 갖고 있는 이 괴리감,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발표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주는 사실은 영세 소상공인대 비율이 거의 뭐 한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뉴딜을 제가 발표하면서도 뉴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좀 대기업들이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분야들이 결국은 좀 우리가 직접 같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재원의 문제거든요. 재원의. 제주도의 재원이 결국은 국가가 그 사업에 지원을 하지만 제주 재원이 같이 태워져야 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존하는 기업을 구성하는 사업자들한테는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까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 구조 그리고 우리 양 대표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발표를 그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쨌든 디지털 강화를 통해서 여기에 그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구조는 그렇게 돼 있지만 또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포지셔닝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지역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좀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정말 직격탄을 관광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나마 그 당시에 좀 1차 산업 분야가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데 넘어서는데 좀 많은 도움도 됐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 뭐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 어쨌든 지금 강하지만 큰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에 주로 그 지원 정책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산 단가와 소비 단가의 이 차이점들이 다 이제 저희들은 뭘로 받느냐 하면 뭐 물류비의 부담, 물류비 지원 이런 방향의 접근들이 주였습니다. 사실은 물론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 물류 체계의 혁신과 디지털화 내지는 관리를 통해서 비용도 줄이지만 육지부와의 경쟁력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면서 보완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기대를 걸어보는 거는요. 이 4차 산업이 될 때 규모나 이런 그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분야보다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 기회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럴 때 공간적, 그다음에 뭐 재정적, 뭐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을 것인가라는 좀 기대는 해봅니다. 현재는 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용 석자연구원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양일석 대표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발제자가 말씀하신 생명섬 제주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우리 그 제주 기업들이 이 생명섬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질문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두 개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명섬 제주 저도 정말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결국 생명섬은 이제 환경하고도 이제 직결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 제주의 그 기업들에서 가져야 될 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방성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고요. 세 번째는 도덕적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방성은요. 결국 이제 친환경 개발이나 이런 생명성을 하려면요. 외부 자본과 외부 기술과 외부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제 밥그릇 싸움이나 아니면은 자기들만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이제 편협적인 이런 이너서클을 통해 갖고 그걸 저항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그 결국 생명성으로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자체적으로도 이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수많은 이제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생명섬 제주를 건립을 하게 되면요. 수많은 기술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 제주의 기술이 얼만큼 있냐가 향후에도 수많은 이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태동된 기술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해서 수출도 분명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경영입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생명섬을 만드는 거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만은 그거를 기업들이 이거 나의 돈벌이로만 생각을 하고 자꾸만 이걸 가지고 이윤 추가에만 본다고 해서 지역 사회와 갈등을 맺거나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 생명섬 제주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이 결국 도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오히려 이 속도가 앞으로 가야 될 속도가 굉장히 더딘 속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발제자님께 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세계 환경 수도 조성 계획에 보면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있고 또 미래형 녹색 경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상당히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가능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환경수도 조성 기본 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했었고 다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녹색 경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환경 부문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정책 변화 없이 이 녹색 분야, 친환경 산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일자리 창출 부분이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대만큼 진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발표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을 42% 줄였는데 우리는 149%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를 우리는 줄이지 않고 쭉 성장하는
다시 말해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우리 경제 패턴이나 삶의 패턴이나 농업 방식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계획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전환 쪽에 방점을 두고 접근을 했더라고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20%까지 높여보자, 그 이상으로 높이자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어쩌면 전환 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서 친환경 관광 산업의 비중을 30% 늘리자. 그래서 체험하고 탐방하고 환경 교육하는 관광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사실 일자리 방안도 얘기했고요. 친환경 산업 비중을 30% 늘리자 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산업 중에 무엇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도 2014년 수립 당시 2010년도에 한 60만 명 정도 마이스 참가자가 있었다면은 이것을 400만까지 무려 한 10배 가까이 그 증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큰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나 지향하는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 일자리 창출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대전환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제주에서 30년 후, 50년 후 이와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탄소 중립 부분이라든지 순환경제 부분을 통하면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 많은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좀 전에 양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덕적 마인드만으로도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대전환에 맞게 제주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생태계도 많고 그다음 태양열이라든지 그다음 풍력 발전과 관련된 그러한 신규 일자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데, 저는 현규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뉴딜 정책이라든지 뉴딜 2.0이라든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그다음에 세계환경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분리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통합적으로 엮어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나오지 않으면 구호는 좋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먼 훗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제의 목표와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지표를 설정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전략적 전환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용순 대표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쭉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술 중심의 기업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너무나 공감합니다. 제주 기업들이 이러한 수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우리 제주도 기업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기술들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이제 그 기술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보면 제조업 기반으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 서비스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유통이나 관광 산업의 서비스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 이게 자연적인 환경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유망한 기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기업들이 이 디지털 전환에서
너무 뒤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투자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들을 지금 서비스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마련을 해줘야만 제주도 그 경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흐름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비관적인 얘기지만 이제 그런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이게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좀 변방에 있는 좀 농촌 지역이나 동남아에 있는 휴양지 뭐 이런 식의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도 사실은 없는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부분은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자체를 뭐 개발하거나 이런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제주도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전후망 사업에 대한 서비스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른 지역 어디보다 더 유연한 제도와 그다음에 시험, 인증, 뭐 신기술에 대한 시범 서비스 같은 것에 대한 환경과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많은 그 활동들을 하게 만들고, 제주도는 그 전후방 사업의 서비스업이나 그걸 활용해서 하는 그 업종 이런 데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사실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뭐 항만 산업이라든지 국제 유류 무역 뭐 이런 것들을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거기서 싱가포르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항만업이나 유류 그 무역 같은 거에 그 본질적인 사업보다는 그 전후방 사업에서 국가에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거기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싱가포르식 모델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태형 박사님, 우리 그 발제자 내용 중에서 제주도를 대체 불가한 제주로 포지션해야 된다. 뭐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 보니까 이제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 가장 살고 싶은 곳, 가장 좋은 사업 환경, 가장 좋은 창업 환경, 가장 좋은 혁신기업 지원 환경,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지역 자본의 초기 투입, 초기 기업 투자 등 굉장히 그런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포지셔닝하고 우리 생명섬 제주하고 공존이 가능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박용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제가 생명섬 제주에 대한 정의를 쭉 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박용순 대표님 발표에 보면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좋은 환경,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생명섬 제주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아마 저는 환경을 내서 이쪽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경제 측면에서 박용순 대표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직 제주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생명섬 제주와 박용순 대표께서 발제하신 포지셔닝 전략과 다르지 않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만을 보면 아물란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점점 그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용천수도 줄어들고 있고, 습지도 줄어들고 있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맞게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을 개발하고 훼손하고 하면서 그러한 대가로 얻는 발전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면서 환경 가치가 창출하는 에너지를 갖고 활용해야 된다. 물 문제가 심각하지만 제주에 오면 삼다수의 깨끗한 수질이 있다. 제주에 오면 삼다수로 재배한 농작물이 있다. 뭐 삼다수로 키운 어떤 양돈 축산물이 있다. 먹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행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이러한 것이 되죠.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다른 지역보다도 규제가 강화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특별법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규제 프리존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계실 거다. 4차 산업혁명이 자연을
토건처럼 이렇게 파헤치면서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인재 육성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래서 생명섬 제주는 저는 구호에서 그치면 안 된다. 세계 환경수도 많은 변화를 이루어졌지만 현상에 끌려가고 있는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본질을 바꾸는 우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1순위여야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초점을 맞춘다면 포지셔닝 전략과 제가 강조했던 이제는 생명섬 제주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희석 대표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특별히 그 내용 중에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그 디지털화 워크플로우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그 제시해 주신 그 디지털화 워크플로우가 우리 제주 지역 소상공인 현실을 딱 보면 상당히 좀 높은 벽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약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 대표님께 따라서 우리 제주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죠? 지원. 그런 어떤 지원책이 있나 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제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이게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는 당면한 과제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디지털화 시기는 좀 늦춰졌다라고는 이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지털화가 우리가 100개의 소상공인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한 아주 적은 숫자로, 뭐 이제 아일랜드 박스도 그렇지만은 디지털 솔루션을 경험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이 디지털화라는 것들인 경우에는 결국 그레이드가 결국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차별화, 이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화가 아니라 업종별로, 그리고 업종도요. 참 보면은 이제 식당이다.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다가 지원하자면 식당도 이게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데하고 고기국수 판매하는 데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고객이 타겟이 달라요. 이게 바로 고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산업 이 카테고리를 세분화돼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같은 고객군을 가진 사람들끼리 디지털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일 못하는 거의 80-90%의 디지털화를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지원이 필요하고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해요. 인식에 대한 전환은 이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은요, 사실상 기관에서 별도의 조직과 아니면은 세부 아웃소싱 되어 있는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갖고요, 그 희망자들에게 떠먹여 줘야 돼요. 디지털화 세팅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 떠먹어주고 한번 디지털화를 맛보고 나면은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좀 오른다, 돈 됐네 라고 하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의 첫 번째 경험을 해주는 게 가장 우리 기관에서 도와줘야 될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지원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현결 위원장님, 우리 그 제주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 지원 센터가 이제 있고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소상공인을 위한 그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해서 역량 강화에 대한 우리 현 의원님의 의견과 또 방안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 영세기업 지원 대책들은 뭐 해마다 준비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보면 기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장 큰 틀은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지금 화두가 주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우선 좀 비대면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바뀐 게 뭐 라이브 커머스를 필두로 한 뭐 온라인 판매라든가 비대면 판매에 대한 이런 방향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추진됐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고 이제 올해 그러한 정책들이 지원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이게 상황에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부터 대상부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런 방면에서 지금 센터를 활용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다는데 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아마 이제 빠르게 우리가 이게 뭐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를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지금 그와 관련 안 된 다른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그 더 큰 내일 센터의 그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공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선발된 사람들과 그 선발된 교육된 사람들이 교육 과정을 거쳐서 딱 이게 연결이 되는 기업하고는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과연 이게 모든 청년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해마다 60억, 150억, 뭐 200억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성공에 대한 지금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자리 재단으로 확장하는 지금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조직을 설립하고 확대하는 부분은 한번 해놓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 하면서 저는 사실 그러면서 좀 우리 사회자님이나 우리 김태균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대학의 기능이 사실은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대학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더 큰 내일 센터를 찾는 이런 그 인원들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 기존의 조직의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도 좀 혁신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 역할을 이 예산보다 이 예산 정도가 투입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육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펀드가 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모태 펀드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방 공기업들, 지방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또 이제 행정도 참여할 여지가 있고 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원지사께서 한 2천억 규모까지 규모를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투명하고 그다음에 좀 그 심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까지도 좀 깜깜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이러한 제도들이 잘 정착이 되면 제주를 찾는 강소기업이 자리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 저희 김태균 교수님 말씀하셨던 지금 뭐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환경 수도라든가 이제 뭐 환경 수도의 개념 정리는 좀 더 필요하겠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제주 사회,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노력이 되는데 어쨌든 제주에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속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하고 가장 최상위 법정 계획들을 잘 잡으면 그 산하 계획들이 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요. 그걸 전제로 할 때는 저는 어쨌든 소통과 공감이라고 봅니다. 예. 도민 사회가 합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진행이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제주는 좀 폐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미 개방된 지가 오래되거든요. 이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제주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간의 소통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거는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좀 힘들다.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야의 노력들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발표를 통해서 또 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구슬이 스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도 집행부와 도의회 또 우리 기업인들 또 우리 제주도민들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오늘 나온 다양한 구설들을 꿰는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의 세션 프로그램인 제주 상공인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현기로 위원장님, 김태현 석자연구위원님, 박영순 대표님, 양일석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간을 내어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제외 제주 상공인과 제주 지역 상공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